찬바람이 매서운 11월의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요양원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방금 전까지 타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후였다. 72세 김정숙. 평생 간호사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오늘 아침 아들 정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특별한 날이라며 차로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혹시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 소식이라도 전해주려나 싶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오후 2시쯤 정민이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차 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정민이도 말이 없었죠. 창밖 풍경을 보니 시내가 아니라 외곽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 좋은 식당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식당이 아니었죠. 실버타운 요양원. 큼지막한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민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제 준비해뒀는지 제 옷가지들이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정민이가 말했죠. 여기서 지내셔야 한다고. 이렇게 지내시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실 거라고. 수진이도 차에서 내려서 한마디 보탰어요.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졌다고. 여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생일잔치라도 해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였죠. 정민이가 제 팔을 잡고 요양원 입구로 끌고 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민이와 수진이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달라고. 밖에 나와서 창피 주지 말라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죠.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홀몸으로 정민이를 키웠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민이가 결혼할 때는 제가 모은 모든 돈을 줬어요. 아파트 전세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남편이 남긴 건물까지 모두 정민이 이름으로 해줬죠. 그런 제가 지금 요양원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수진이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이제 가봐야 한다고 했죠.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요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찬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요양원 직원이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조차 내 자리는 없었다고.
제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이미 세 분의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제게 주어진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옷장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요양원 창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에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녁에는 요양원에 버려져 있었죠. 정민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샜죠.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더라고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눈이 또렷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았죠. 세면을 마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국화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국화꽃을 보니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살 때의 일이었어요. 정민이가 5살 때였죠. 그때 저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가 많았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했죠. 정민이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에 다녔어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저도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할 때는 정민이를 시어머니께 맡겨야 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 때가 많았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정민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간호사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죠. 특히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어떤 날은 연속으로 사흘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눈이 충혈되고 다리가 부어도 참았죠.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정민이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정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학용품부터 교복까지 최고로 좋은 걸 사줬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민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민이가 10살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병원에서 밤 근무를 하고 있었죠. 새벽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응급실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민이가 계속 아빠를 찾았어요. 왜 아빠가 안 오냐고 물어봤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민이와 저 둘만 남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작은 건물 하나와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민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낮에는 개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시립병원에서 정규 근무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많았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정민이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정민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죠.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저와 같은 의료진이 되는 거라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대학 등록금이 비쌌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정민이가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남긴 건물을 팔아서 정민이 병원 운영 자금을 대줬습니다. 건물 명의도 정민이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제 이름보다는 젊은 정민이 이름이 사업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민이는 효자였어요. 어머니 날에는 꽃다발을 사오고 생일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줬죠. 정민이가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어요. 손자 민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죠.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정민이와 첫 번째 부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전 며느리가 키우게 되었어요. 가끔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자주 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정민이가 수진이와 재혼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민이보다 10살 어렸어요. 처음에는 수진이도 저한테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오고 안부를 물어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민이 병원에 가면 수진이가 눈치를 줬어요. 바쁘다며 빨리 가라고 했죠. 정민이도 예전만큼 저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안부도 잘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요양원에 버려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창밖에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저의 지난 세월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생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 3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이영자 할머니, 김말순 할머니였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제게 물어봤어요. 자식들이 용돈은 얼마나 주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어제 갑자기 오게 되었다고. 그러자 이영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김말순 할머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용돈도 못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환자들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는데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저를 쳐다보며 수군수군거렸죠. 새로운 사람이 돈이 없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사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매달 비용이 얼마나 들고 용돈은 어떻게 받을지 물어봤죠. 저는 정민이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고. 상담사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비용 문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는데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집으로 데려가러 온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달라고 했어요. 밖에 나와서 창피 주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주는 거니까 아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혔어요. 30만 원이면 요양원 기본 비용도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100만 원 이상씩 받는다고 하던데
수진이는 또 다른 말도 했어요. 정민이 병원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민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처 아들이니까 저와 만날 필요 없다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말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바쁘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죠.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식당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인색하다는 말들이었죠. 오후에는 요양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직원이 저한테만 차갑게 대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친절하게 말하는데 저한테는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마 용돈이 적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박순덕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돈이 곧 대접이라고. 용돈 적게 받는 사람들은 직원들도 무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과도 어울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경제적 수준이 다르면 할 얘기도 없다고.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구나. 젊은 시절 밤샘 근무하며 모은 돈들이 모두 정민이에게 갔어요. 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죠. 정민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천장을 바라보며 억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죠.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봉사활동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의료진 봉사팀이라고 했죠.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영우 원장님이었어요. 최영우 원장님은 제가 시립병원에서 일할 때 함께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때는 젊은 의사셨죠. 원장님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른 할머니들 진료를 마친 후에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원장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지내시게 된 사연이 뭐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요양원에 데려왔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버려졌다고. 원장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민 씨 병원 건물 말이에요. 그거 원래 정숙 씨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건물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라고. 그런데 이름만 정민이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만 있다면 말이죠.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당시 건물 매매 계약서라든지 돈을 보낸 통장 내역 같은 게 남아있으면 된다고. 아들 명의로 했어도 실제 출자자가 따로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 서류들을 말이에요. 통장 사본이며 계약서 사본들을 항상 잘 보관해뒀거든요. 간호사 시절부터 서류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요즘 정민 씨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돈다고. 새 부인이 병원 직원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정민이를 배신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었죠.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숙 씨,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소개해 드릴게요. 원장님은 명함을 한 장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원장님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물을 되찾을 수 있다니. 생각해 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정민이 명의지만 실제로는 제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수진이의 불륜 이야기도 신경 쓰였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정민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정민이가 저를 요양원에 버린 것도 수진이 영향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의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집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했죠. 그 증거들이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요양원 직원에게 하루 외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택시를 타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정민이가 결혼하면서 따로 나간 후에 혼자 살던 곳이었죠.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들이 가득했어요. 정민이 대학 등록금 보낸 내역부터 시작해서 병원 자금 대출 때 보증선 기록까지. 남편이 남긴 건물 매매 계약서도 있었죠. 그걸 팔아서 정민이 병원 부지를 산 계약서도 함께. 모든 걸 가방에 넣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었어요. 제 돈이 정민이 사업에 들어간 것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영우 원장님이 다시 봉사를 오셨어요.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죠. 정민 씨 병원에서 일이 터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와 병원 마취과 의사 김현수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다고 했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둘이 병원 응급계단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간호사가 목격했다고. 그 간호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어요. 수진이가 정말 정민이를 배신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김현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의사라고. 수진이가 먼저 유혹했다는 말이 있다고 했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민이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민이가 안타까웠죠. 아무리 저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의 불륜이 밝혀지면 정민이와 수진이 관계에 금이 갈 테고, 그럼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정민이 병원 근처로 갔어요. 병원 뒤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잠깐 후에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은 상태였지만 김현수인 것 같았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불륜이 맞구나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민이한테 말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수진이와 김현수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호텔로 갔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그들이 나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민이 돈으로 화려하게 살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다니. 저는 핸드폰으로 그들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최영우 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죠. 원장님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정민 씨가 정말 불쌍하다고. 아내한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수진이의 불륜을 이용하면 정민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정민이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정민이가 수진이에게 실망할 거고, 그럼 저에 대한 마음도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준비해야 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정민이가 요양원에 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병원 일이 바쁘다며 오래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민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저를 버렸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아내한테 속고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수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이는 용돈 봉투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약속한 금액 그대로였죠. 정민이가 간 후에 저는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탐욕과 배신이 결국 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정민이도 피해자지만 저 역시 피해자였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최영우 원장님이 약속하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수정 변호사였어요. 가족법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민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출자자는 저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된다고 했죠. 특히 남편이 남긴 건물을 판 돈이 정민이 사업 자금으로 직접 들어간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통장 내역도 완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수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돈으로 산 재산을 정민이가 부당하게 취득했으니까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의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정민이한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재산을 원 소유자인 저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일이 터졌죠. 정민이가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러 갔는데 담보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건물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서 담보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나 봐요. 이수정 변호사님이 미리 조치를 취해 두신 거였어요. 정민이가 급하게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재산을 되찾는 일이라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죠. 정민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저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라고. 정민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가 쓰던 신용카드들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정민이 병원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간 거였어요. 수진이가 발끈해서 요양원까지 찾아왔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돈을 되찾는 일이라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했죠. 수진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잘해줬다고요? 요양원에 버리고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요? 수진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김현수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민이한테 말할까 고민 중이라고. 아직은 안 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고. 실수였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실수라고요? 매주 2번씩 만나는 게 실수인가요? 수진이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나갔고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주도권이 제게 넘어온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정민이 병원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와 김현수의 불륜이 병원 이사회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병원 평판에 악영향을 준다며 김현수 해고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정민이는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그게 병원 전체에 소문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정민이가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정민이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버려진 늙은 여자예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민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민이 병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김현수의 불륜 스캔들이 지역 언론에까지 알려졌어요. 병원 평판이 땅에 떨어졌죠.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대출받으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어요. 담보 문제와 병원 신용도 하락 때문이었죠.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김현수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민이 혼자 남겨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어느 추운 12월 오후 정민이가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죠. 저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정민이와 마주 앉았어요. 정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민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런 곳에 버리고 수진이 말만 듣고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정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아요. 간호사 일하시면서 밤샘 근무하신 것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저 키우신 것도, 모든 걸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정민이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늦었어. 정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환자들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은 거룩한 것이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내 가슴에 흘린 눈물은 죗값을 받아야 해. 정민이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줬지.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돈도 다. 그런데 너는 나를 짐짝처럼 요양원에 버렸어. 수진이 말만 듣고 친어머니를 버렸잖아. 정민이가 더욱 세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정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병원도 다시 엄마 이름으로 하고.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보상? 지금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수진이한테 다 털렸잖아. 병원도 망해가고 있고. 정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너 때문에 흘린 눈물의 값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지?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도 같이 죽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민이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에게 정민이를 내보내달라고 했죠. 정민이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구나. 정민이도 이제 제가 느꼈던 버림받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혼자 남겨진 그 기분을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제 아들인데.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법정 다툼은 제가 승리했어요. 건물과 관련 재산이 모두 제 이름으로 돌아왔죠. 정민이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옳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김현수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혼도 성사되었죠. 정민이는 작은 개인 의원을 차려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서 제가 직접 작은 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세봉요양원이었죠. 무료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 출신이라서 의료 서비스도 직접 제공할 수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제 전문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졌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께는 절대 용돈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민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제 손자였죠. 민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며 혼자 왔더라고요. 저는 민호를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민호가 말하길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 일은 복잡해. 민호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 같을 수는 없어. 민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민호가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죠. 어느 여름날 최영우 원장님이 세봄 요양원을 방문하셨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며 칭찬해 주셨죠.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정민이가 가끔 안부를 묻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한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날 생각은 없다고 했죠.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숙 씨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해 가을 세봄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어요. 80세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아들에게 버림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와 비슷했죠.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며 서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우리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은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뿐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할아버지가 제 말에 위로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요양원 정원에서 국화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꽃을 돌보는 시간이 제일 좋았죠. 그때 민호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바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하지만 행복해. 민호가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하지만 아쉬움은 있지.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닐까? 민호가 제 옆에 앉더니 함께 꽃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돈은 물처럼 흘러가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언젠가는 없어지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 침실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을 돌봤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다만 이제는 제 선택으로 하는 일이죠. 누구에게 강요받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억울함도 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민이가 언젠가는 진정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올 거예요.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죠.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제 상처도 아물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창밖 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저처럼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별들이 반짝이며 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봄 요양원의 하루가,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의 하루가.